정부가 지난 7일 일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인 혜택들이 담겼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윤지혜 부동산 리서치 114 수석 연구원 그리고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정부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인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는지 짚어주실까요? 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존에 재건축을 하려면 한 30년 이상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재건축 연한을 20년으로 낮췄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가 5개 지역인데요. 일산과 분당, 삼본, 중동 이런 지역이 다 포함됩니다. 이제 전체 재건축의 연한을 보면 한 70%가 한 30년 정도 되었고 한 20년 지난 곳이 나머지 한 30% 내외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게 된다면 20년이 지나면 누구나가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고 또 안전진단이 또 면제가 됩니다. 네. 또 두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용적률이 지금 현재는 200%인데 용적률을 최고 500%, 보통 한 350%까지가 적당하다 그러고 만약에 준주거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면 최고 500%까지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주된 내용을 조금 짚어주셨는데 우선은 가장 주된 내용이 기존 재건축 연한은 30년 이상인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면 알다시피 70% 이상이 20년에서 30년 미만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예. 사실상 이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한 30년으로 단축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네.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택지 중에서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이른바 이제 신도시 개발법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성됐던 곳들을 중심으로 한 20여 년 정도 이제 토지를 사용하고 났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전면적인 좀 재건축이 필요하다,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에 의해서 생긴 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때 우리가 이제 20년이 되면 무조건 해준다,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기존의 일기 신도시가 한 30만 채 정도의 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은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다 보면 한 10만 채 정도의 추가적인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니즈가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용적률을 또 최대 500%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신도시 기준으로 보시면 한 평균적으로 한 200% 정도의 용적률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일산과 분당이 한 170에서 한 180% 정도 적용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용적률 기준에서 보게 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기 신도시에 가보시면 보통 층수가 10층에서 한 15층 정도 차지합니다. 이걸 이제 용적률이 원래 한 200% 수준에서 이 정도였으니까 500% 혹은 300% 적용을 하게 되면 층수가 한 30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면 기존 세대수 대비 한 10만 채에서 한 15만 채 정도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런 계산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공급률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일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 용적률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도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 완화 특례에 따른 기반 시설이 부족한 문제, 그 문제도 시급하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서울에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게 한 400개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건축을 문재인 정부 때는 많이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집값을 자극을 하게 되어서 재건축 허락을 하지 않았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한 5년간 집값이 한 100% 올랐다가 최근에 기준금리와든지 부동산 가격이 한 7%, 8% 오르면서 지금 부동산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네. 최고 한 50%까지 내린 지역도 있고 2023년도에 한 5% 정도 더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이자와 반대의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좀 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한 5대5 정도 비율로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택 공급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또 주택 공급하는 데는 보통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보통 재건축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아파트는 공급하는데 재건축 시장은 특히 한 10년이 지나야만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에 지금 일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네. 지방의 계획 도시 같은 경우에도 꾸준한 주택 공급이 있어야만 또 늘어날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가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 됩니다. 네. 앞으로는 한 40%까지 더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꾸준하게 재건축에 대한 공급도 이루어지면서 지방계획 도시에도 주택 공급을 좀 하겠다. 이런 방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공급률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이제 20년 이상 된 노후 도시 계획이라면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특별법의 수혜를 볼 지역들도 궁금하고요. 네. 이 내용과 더불어서 그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이 법의 수혜 대상이 되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네. 한 20여 년 사용 기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100만 제곱미터죠. 우리가 이제 평양으로 환산해서 보면 뭐 30만 평 정도 되는 택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이제 정부가 제시한 부분에 의하면 한 49곳 정도가 되는데 네. 그중에 뭐 서울에 개포지구도 있고요. 뭐 강동 쪽에 이제 고덕지구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노원 쪽에 이제 상계지구 뭐 혹은 우리가 지금 일기 신도시 5곳 정도가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거기에 뭐 인천과 뭐 제주 지역과 부산까지 해서 다양한 지역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상은 됩니다만 우리가 이 270만 호 원래 공급 계획에서 보면 사실은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이 노후 그 도시와 관련된 이 특별법은 사실은 일기 신도시가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일기 신도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어떤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지금 아직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된 지 한 3, 4일 정도가 됐는데 이 시점에서는 시장에서의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이제 시행령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정비 사업은 우리가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걸려야 입주를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그 계획들은 사실은 기본 계획 혹은 기본 방침 혹은 특별 정비구역 이렇게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 정비구역에 이제 지정이 되거나 혹은 선도 지역 일기 신도시처럼 이런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세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정비구역이 되면 그때부터 한 1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침체돼 있으니까 이런 제도 부분들이 시장에서 뭐 급격하게 시세 변동을 유발하진 않습니다. 네. 정부는 아무래도 이번 달 중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하면서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아직 법안 발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움직임은 별다른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게 재건축을 또 하게 되면은 주민들 간의 갈등도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현재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재건축도 돼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과거에 또 리모델링도 굉장히 정부가 적극 공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세대수가 한 15% 정도 되고 재건축이 훨씬 좋은 거죠. 완전히 새로운 탈바꿈을 하는 거지만 리모델링은 기존의 골격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이견이 좀 많이 있다. 지금 현재 일기 신도시 중에 5군데 지역이 이제 그 대상이 되는데요. 일산 지역에서는 부동산에 그래서 큰 흐름 없고 뭐 좀 현상 유지 정도 있고 뭐 분당이라든지 삼본, 그 중동 이런 지역에서는 또 부동산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미분양의 주택도 한 6만 가구 정도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이자가 집담보대출 기준으로
8%가 올라서게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정부가 뭐 1.3 규제 완화라든지 또 그저께 발표한 이 대책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가 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불러오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집값의 70%에서 생애 주택 최초 분양자는 최고 90%까지 대출해 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금융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되기를 가장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부터 해서 은행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과도하다가 네. 낙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도 좀 시장이 좀 반영이 된다 그러면 낙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금리도 굉장히 높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완화 법안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추이를 분석해 봤더니 네. 집값과 부동산에 가장 크게 주는 영향 요소는 바로 은행 금리였습니다. 지금 은행의 집담보대출 금리가 8%까지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7%로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반반 정도 되고 세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 40%까지 늘어날 것이 증가되고 있고 네. 지난 40년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평균 90% 확률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국민들은 이렇게 분위기를 잘 봤다가 오히려 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다시 하락하는 기준 시점이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급락한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 네. 또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보완돼야 할 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뭐 특별법으로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제도 부분에서 뭐 용적률을 완화해준다든지, 뭐 안전진단을 면제한다든지, 아니면 최소 규제, 뭐 입지구역 이렇게 해서 뭐 고밀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통합, 뭐 신속 통합 계획 이런 속도로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실효성은 분명히 확보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거 사례를 좀 반추할 필요가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유타운 사업이라는 것들을 이제 재정비 촉진직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촉진직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상황과 사실은 좀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정비 계획들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네. 지난 그 유타운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대규모 이주가 한 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변에 전월세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환 개발 형태들을 원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기 신도시는 94년부터 98년 사이에 이제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일기 신도시 중에 분당을 먼저 하겠다, 혹은 일산을 먼저 하겠다 하면 서로 이제 다툼이 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환 개발 방식에서 이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택지 조성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3기 신도시에서 일부 찾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에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결국은 이주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이 사업의 핵심 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미분양이 지금 7만 채를 돌파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 위주의 재건축 완화를 했을 때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불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서울 그리고 수도권 정도만 주택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쪽은 사실 뭐 많은 곳들은 한 115%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적인 부분은 사실은 지방에선 이미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지방에선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도권은 양에 좀 집중을 해서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지방 쪽은 그동안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아무래도 좀 양에 치중해서 입지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질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이 좀 주먹구구식으로 좀 이뤄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규제 지역에서 그 서울 4개구를 빼고 다 해제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 지방 쪽은 비규제 지역과 관련된 반사 이익을 좀 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도권 쪽에서의 뭐 어떻게 보면 투자 가치가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까지 가서 주택들을 뭐 가수요가 붙어서 투자 수요가 원활하게 좀 유입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이 때문에 지금 지방에 있는 지금 전체 미분양이 한 6만 8천 채 되는데요. 그중에 수도권이 한 1만 채, 나머지가 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의 지금 미분양과 관련해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부동산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 1997년도 IMF 시기하고 2008년도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촉발이 되었었는데 당시에 2012년까지 부동산이 5년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이 내린 게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2012년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4년 정도는 부동산 가격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가 되지만 내리게 되면 더 큰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관련돼 있는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풀었던 규제는 전체 규제의 한 70%까지 풀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풀었던 규제 완화 정책에 보면 세대원의 아파트 청약이라든지 한시적인 아파트 양도세 면제라든지 아직 풀어야 될 규제가 한 30%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DSR 규제는 계속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굉장히 대출을 알아서 잘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은행의 지금 연체 비율은 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개인과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잘 대출을 받고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받는 자금까지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네. 부동산이 계속 하락을 한다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를 좀 더 풀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정부는 주택 임대 사업자도 좀 부활을 하고 관련 규제를 많이 해제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30%에 되는 규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현상 유지를 위해서는 좀 더 네. 풀어야 되겠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개 신도시가 재건축에 돌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세로 이주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전세값 그리고 전세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 이주하는 분들이 가중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와 관련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앞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30만 가구 정도 되는 신도시 5곳이죠. 여기서 이제 선도지구로서 분명히 지정되는 곳들이 생기고 대규모 이주가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임대주택들이 상당수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주 수요 부분들을 일부 충당을 해버리면 시장의 임대차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신축 수요를 기존 수요들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 과정에서 우리가 순환 개발을 좀 유도를 해야 됩니다만 실제로는 사실은 현실 여건이 네.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강남 쪽에서도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면서 주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사실 최소화하려면 결국은 대안주택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워낙 대규모로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주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속도가 좀 느려지게 됩니다. 개발 속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민들의 좀 불만들이 커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거라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과연 집값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서 실효성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지금 집값 내림세가 계속되는 가운데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집담보대출 금리 기준으로 지금 8%까지 왔습니다. 예. 지난 40년간 우리나라의 주택 추이를 분석해 보면 한 90% 확률로 우상향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981년도에 21%까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은행 금리는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미국이 풀었던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미국의 물가가 9%까지 왔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전 세계에 풀린 달러를 환수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이 되고 굉장히 어렵지만 결론적으로는 은행 이자는 계속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2020년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은행 집담보대출 금리가 4%대였거든요. 지금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이 내리고 경기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물가가 6%로 잡혔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한 3%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네. 결론적으로는 은행 금리가 올 연말 정도가 되면 멈출 것이고 다시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 금리가 다시 7% 이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 살고 있고 좁은 국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90% 확률로 오르기만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은 있었고 하락은 했었지만 장기적으로 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대수도 증가하고 또 부동산 가격은 확률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은행 집 담보 대출 금리가 7% 이하로 내려가는 것 시점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니까 네. 아파트 청약 통장을 활용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게 내 집 마련을 과연 언제 할 수 있을지, 가장 적기가 언제일지 그 부분일 것 같거든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정부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과연 지금 실수요자들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가장 적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작년에 하락한 주요 원인이 뭔지를 일단 짚고 네. 거기서 적기를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리에 대한 그 급격한 인상을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일단 제한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수요자를 포함해서 수요자들이 현재 금리 수준에 지금 적응기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 100% 가까이 오른 집값이 좀 부담이었는데 작년에 이제 급격히 조정을 받으면서 개별 단지별로는 한 20에서 30% 내린 곳들이 상당히 지금은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거쳐졌고요. 거기에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DSR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소득 대비 집값 뭐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애 최초자 혹은 신혼부부, 청년 세대 뭐 이런 분들은 소득 수준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SR 규제 상황에서는 대출 한도가 높게 나오질 않았는데 우리가 1월 말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네. 것들을 도입을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 부분들에 보면 이제 9억 원 이하에서는 전 국토의 한 80%에 해당되는 주택들을 커버리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억 원 이하 사실 9억 원이 생각보다 그렇게 그 낮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는 이제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와 지금 가격 수준에 대한 부담 그리고 이제 DSR 규제 부분들을 이 특례 보금자리론까지 해서 일정 부분 무력화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요. 네. 그 물건들을 해소를 하려면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물건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반기까지는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치열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하반기 되면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 요소들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어떤 판단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좀 변질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재건축 특별법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윤지혜 부동산 리서치 114 수석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